배워야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2단원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빠르게 하고 마지막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2단원은 항상성과 몸의 조절. 요거는 우리가 세 가지 신경계랑 내분비계가 이제 호르몬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리고 면역계까지 세 가지를 큰 범주로 두고 살펴보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계이고, 신경계니까 당연히 신경세포부터 살펴봤죠. 신경세포는 우리가 특별히 뉴런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입니다. 아무래도 세포니까. 그리고 이 뉴런은 보다시피 가운데에 핵이 있고 주변에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는 신경세포체와 거기로부터 짧게 나와 있는 돌기들, 가지돌기, 그리고 길게 쭉 뻗어있는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돌기는 신경을 받아들이는 곳, 축삭돌기는 신경을 다른 곳으로 전달해주는 곳, 그리고 신경세포체는 이 뉴런, 세포의 전반적인 생명활동을 담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때 처음 배웠던 게 마리집과 랑비의 결절이었습니다. 마리집은 말 그대로 계란말이처럼 돌돌돌돌 말려있는 걸 마리집이라고 불렀고요. 그 사이에 마리집이 둘러싸지 않은 부분을 랑비의 결절, 랑비에가 찾아서 랑비의 결절이라고 붙였습니다. 뉴런의 종류 세 가지 있었죠. 구심성 뉴런, 얘는 감각 뉴런이라고도 부르고 감각기관에서 받은 신호를 연합 뉴런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원심성 뉴런은 운동 뉴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는 중간에서 받은 명령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 연합 뉴런은 우리가 중간 뉴런이라고도 부르고 아무래도 신호를 통합하거나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신경 전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막전위라고 하는 것은 세포막을 경계로 해서 세포 안과 세포 밖에 생기는 전이차를 막전이라고 했고요. 이때 우리가 휴지전이와 활동전이를 살펴봤습니다. 휴지전이는 항상 그냥 일반적인 상태, 신호가 없을 때의 상태를 우리가 휴지전이라고 불렀고요. 또 다른 말로는 붕국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우리 휴지전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이너스 70의 상태이고, 세포 밖에서는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에서는 칼륨의 농도가 높은 상태를 우리가 보통 휴지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깨지면 그때부터 탈분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확산에 의해서. 그리고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나트륨 통로가 더 많이 열려서 더 많은 양의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녕. 이제는 플러스 30까지에 해당하는 막전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나트륨 통로는 다시 닫히게 되고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세포 내부에 존재했던 칼륨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재분국이라고 했고, 이게 좀 더 과하게 일어나면 과분국이다라고 했었어요. 이런 상태를 거치고 나면 다시 원래의 상태인 휴지전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원래 상태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ATP 에너지를 사용해서 나트륨은 계속해서 밖으로, 칼륨은 계속해서 안쪽으로 세포 내부로 보내어서 이 세포의 농도 기울기가 계속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유지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나트륨 칼륨 펌프였다. 그렇게 해서 휴지전이와 활동전이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라는 표현과 전달이라는 표현을 두 개를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신경세포 내에서 활동전이가 계속 전달될 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했어요. 연속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걸 신경자극 전도라고 했고, 이 신경자극의 전도 속도는 축삭돌기의 굵기가 굵을수록 이온이 좀 더 활발하게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자극 전도가 빠르게 일어났고요. 마리집이 있으면 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왜냐? 이 마리집은 마리집이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이 랑비의 결절에서만 활동전이가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도약전도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굵기가 굵거나 마리집이 있는 경우 훨씬 더 빠르게 신경자극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배웠고, 시냅스 전달이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얘는 이제 하나의 뉴런이 아니라 여러 개의 뉴런이 관여하고 있었죠. 그래서 시냅스 전에 있는 뉴런,
시냅스 후에 있는 뉴런에게 신경 전달 물질을 뿜어냈어요. 어떻게? 이 활동 전이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다 보면은 결국 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도달하게 될 거고, 말단에 도달하게 되면 시냅스 소포,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있던 이 시냅스 소포가 이 세포 막과 융합해서 세포 외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뿜어져 나온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고요. 이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이 수용체의 이 이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바깥에 존재하던 이온들, 나트륨 같은 것들이 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요, 다시 활동 전이가 생겨서 신경 자극 전도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시냅스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 라는 것까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히 뇌는 우리가 이걸로 간단하게 볼 수 있죠. 가장 겉에 부분을 차지하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주름을 가지고 있는 대뇌. 대뇌는 가장 바깥에 뭐라고 부르지? 겉질은 회색질이에요. 왜냐? 신경세포체로 주로 모여있어서, 신경세포체가 주로 모여있어서. 반대로 속질은 뉴런의 축삭돌기가 모여있어서 백색질을 띠게 됩니다. 척수는 반대였죠. 그리고 대뇌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고등정신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통합하고 명령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간뇌, 바뀐 명칭으로 사인뇌죠. 사인뇌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중간뇌가 있는데요. 중간뇌는 정보 전달도 하지만 안구운동과 동공반사의 중추를 담당하기도 했고, 그 뒤에 있는 작은 뇌, 소뇌는 골격근의 운동이나 몸의 균형을 조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리뇌는 중간뇌와 말초신경계 사이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냥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연수, 바뀐 명칭으로 숨골은 심장박동, 소화운동, 호흡운동, 기침, 하품 등 여러가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이 계속해서 생명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척수는 연수에 이어져서, 숨골에 이어져서 쭉 뻗어나온 것으로 척추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얘는 신경세포체가 내부, 속질에 위치하고 겉질에 이 축삭돌기가 위치하고 있어서 속질이 회색질, 겉질이 백색질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또 다뤄야 하는 것은 후근과 전근이었는데요. 후근은 감각신경으로부터 들어오는 뉴런이, 전근은 이제 반응기관으로 보내는 운동신경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양쪽 좌우 한 쌍씩 나와 있다. 전근, 후근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봤어야 했고요. 척수는 이제 말 그대로 배뇨, 배변, 무릎 반사, 회피 반사 등 여러 가지 반사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말초신경계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누어지고, 이 체성신경계는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골격근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의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뉴런,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있다.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체성신경계랑 다르죠. 중추신경계의 명령 받지 않고요. 중간뇌, 숨골, 척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요 세 가지가 중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하고요. 자율신경계는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계, 앞에가 짧다 했지. 신경절 이전의 뉴런이 짧은 교감신경과 신경절 이전의 뉴런이 훨씬 더 긴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고, 둘 다 신경절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분비하지만 신경절 후 뉴런은 각각 노르에피네프린, 아세틸콜린을 분비한다고 했습니다. 교감신경계는 뭔가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는 것들, 동공을 확대하거나 기관지 이완하고 심장박동 촉진하고 소화 억제하고 방광비움을 억제하는 일들을 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정반대의 일들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량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계 끝났고 좀 복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내분비계. 특별히 내분비계는 항상성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어요. 내분비계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항상성은 우리 몸의 환경이 계속해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경계와 내분비계 모두 이 항상성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일단 내분비계라고 하는 것은 사인의 간내의 시상하부 또는 뇌하숙제, 갑상샘 등등등 여러 가지 내분비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샘에서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뉴런과는 다르게 좀 더 느리게 작동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반응이 지속되는 효과 시간이 훨씬 더 길다라고 했었고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음성 피드백이라는 걸 좀 살펴봤어야 됐지. 호르몬,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덜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음성 피드백을 활용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기량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살펴봤어요.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체온 조절. 혈당량 조절은 이자, 췌장이라고도 하죠. 이자가 분비하고 있는 내분비계,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어서요. 각각 혈당량을 조절해준다고 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면은 인슐린이 세포 내부로 포도당을 흡수하거나 간에서 포도당을 글라이코젠으로 전환시켜줍니다. 그렇게 해서 혈당량을 감소시키고 반대로 혈당량이 감소되어 있을 때는요.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 분비되고요. 얘가 글라이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분해해서 혈액 속으로 다시 뿜뿜 방출시켜주고 다시 혈당량이 증가되게 해준다. 물론 에피네프린이 혈당량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이 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에서 나오는 부신속질. 이거 선생님 지난번에 잘못 설명했다 그랬죠? 콩팥 위에 이렇게 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부신이. 그래서 이거를 꺼내서 반으로 잘라보면요. 약간 이렇게 두쫑쿠처럼 약간 생겼네. 그래서 여기가 겉질, 여기가 속질입니다.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 삼투압 조절입니다. 삼투압 조절. 혈장 내 삼투압이 변하면 우리 몸이 너무 붓거나 너무 쪼그라들 수 있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하여 항이뇨 호르몬이 이것을 담당합니다. 얘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고요.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즉 땀이 많이 흘렸으면 우리 몸속의 수분량이 적지.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그래서 이 재흡수 호르몬, 물을 재흡수하는 항이뇨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물을 많이 재흡수해야 내 몸에 물이 많아지니까. 반대로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러다 보니까 체내에 물이 너무 많아요.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부에 존재하는 물의 양이 줄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리고 체온 조절. 지금 우리 너무 추웠었죠. 춥다 보니까 체온이 낮아져서 시상하부가 이 체온을 감지하여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피부 근처에 있는 이 혈관이 확 수축되죠. 수축. 그러면은 이쪽으로 이동하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고 내 혈액이 가지고 있던 이 온도가 밖으로 나갈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고요. 골격근을 떨게 합니다. 아까 우리 예준이가 떨었던 것처럼. 그러면은 체온이 상승하게 되겠죠. 반대로 더운 환경이면 너무 덥다 보니까 땀 분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화열에 의해서 내 몸이 좀 식으라고, 그리고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되면서 내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곳을 통과하고 있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열이 많이 뺏길 수 있겠지. 열 발산량이 증가되어서 정상 범위의 체온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질병이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질병. 질병은 비감염성 질환과 감염성 질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은 병원체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4가지,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 같은 것들이 있었다. 세균은 우리가 특별히 원핵생물이라고 불렀는데요. 원핵생물은 막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핵막도 없고요.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도 없습니다. 그치만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고요. 어쨌든 단세포이지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생물의 특징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생물이라고 불러줍니다.
대표적으로 뭐 결핵, 위궤양, 콜레라 등등등 여러 가지 존재하고요. 항생제를 이용해서 세균을 죽이거나 증식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가 이미 많이 얘기했죠. 비생물이다. 생물이 아니에요. 크기는 세균보다 훨씬 작고요.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스스로 물질에서 하지 못합니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숙주세포가 필요해요. 대표적인 예시로 독감, 수족구병, 에이즈, 코로나 같은 것들이 존재했고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원생생물 그리고 곰팡이입니다. 이는 둘 다 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세포 소기관, 즉 진핵생물이고요. 여러 가지 병들이 존재하고 있고 각각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뭐 곰팡이라면 진균제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이기는 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항곰팡이제 이렇게 불러도 사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감염병 종류에 따라서 예방하는 방법도 다 달랐었다. 왜냐? 비말 감염인 경우도 있고 음식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혈액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에서 병원체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거 들어온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이 면역을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으로 살펴봤는데요. 선천 면역은 우리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일단 우리 들어온 애는 누군지 확인하지 않고 일단 때리고 보는 게 선천 면역이었다. 그리고 빠르게 작용합니다. 당연히 누군지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빠르게 작용할 수 있어요. 후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인식을 도와주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선천 면역을 담당하는 애들은 방어벽 같은 것들이 있어요. 피부, 기관지, 특히 뭐 산모 이런 걸 통해서 세균들이 우리 몸을 들어오지 못하고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피부가 막고 있죠. 세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뭐 눈물이나 위산 같은 것들에 병원체를 제거하는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거 말고 백혈구가 직접적으로 활동하기도 하는데 큰 포식세포, 이름 바뀌었다 했죠. 대식세포라고도 부르고요. 얘네들이 병원체를 인식하고 또 분해해줍니다. 효소를 이용해서 몸을 분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염증 반응 살펴봤어요. 염증 반응의 과정은 다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가시에 찔렸다면 이 가시에 붙어있던 병원체들 또는 우리 피부 밖에 있던 이 병원체들이 세포 내부로, 우리 몸 내부로 들어올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벽이 확장되면서 그 사이로 백혈구들이 많이 유출될 수 있게 되어요. 많이 유출된 이 백혈구들, 특히 대식세포, 큰 포식세포 같은 애들은요, 이 병원체를 먹습니다. 잡아먹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후천 면역은요, 특이적으로 일어나며 선천 면역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납니다. 선천 면역이 무조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게 후천 면역이에요. 얘들은 여기서는 이제 항원 항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전에 B림프구와 T림프구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골수에서 생성되지만 골수에서 성숙되는 애는 B림프구, 흉성에서 이제 성숙되는 애들은 T림프구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B림프구는 체액성 면역이라고도 불러주는데요. 보조 T림프구의 도움으로 이 B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됩니다. 형질세포는 이 항체를 분비해서 병원체, 즉 병원체에 붙어있는 이 빨간색 항원이라고 했죠. 항원에 결합하게 돼요. 항원에 결합해서 이 병원체가 어디 있는지 큰 포식세포한테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얘네들이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 항원이. 그거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병원체를 제거하고 자기가 이 병원체들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B림프구는 기억세포로도 분화된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진짜로 기억하는 애들이야. 메모리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똑같은 애들이 또 들어오면은 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T림프구는요. 세포독성 T림프구가 작동을 했을 때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고도 불렀죠. 얘네들은 직접 감염된 세포를 파괴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도 혈액 응집 반응으로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각각의 혈액형들이 가지고 있는 응집원과 응집소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판정 실험은 우리가 필기를 했었고요. 요거 그림 카톡으로 보내줬었죠.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드디어 백신입니다. 백신은 뭐 별거 없어요. 한 장 반만 하면 끝나요. 또 빨랐죠, 말이. 자, 백신부터 좀 천천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백신은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미리 일으키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기억세포랑 형질세포가 생성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백신입니다.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를 생성하게 돼요. 우리가 아까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했는데 체액성 면역에서 B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이때 이 기억은 같은 애가 또 들어오면은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잖아. 그거를 이제 노리고 만든 게 백신입니다.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은요, 우리가 어떤 항원이 우리 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에요. 1차 반응.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는 1차 면역 반응을 보면은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결과 기억세포와 형질세포가 생성되며 기억세포는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다. 물론 어떤 항체인지, 어떤 그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이게 좀 오래 남아있을 수도 있고 짧게 남아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지금 형질세포가 나타났잖아. 지금 1차 면역 반응에서. 그 말은 지금 1차 면역 반응에서 선천면역도 후천면역도 다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치? 선천면역, 후천면역 둘 다 이미 일어난 상태다. 그 상태에서 지금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기억세포. 같은 항원이 다시 침입을 한다면요, 더 빠르고 강력하게 이 기억세포가 또다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형질세포. 그래서 처음 만들어졌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항체가 생성되도록 합니다. 물론 2차 면역도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다 일어난 상태겠죠. 둘 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헷갈릴 수 있긴 해요. 선천면역, 후천면역. 후천면역 안에서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 이게 다 일어났을 때가 처음 들었을 때가 1차입니다. 그 다음이 2차.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그래프 보면요, 두 번째 감염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항체의 농도가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이걸 노리고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을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대신에 안전하게. 그래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으니 같은 항원이 침입했을 때 우리는 더 빠르게 항체를 만들고 우리 몸이 이 병으로부터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백신으로 적용하는 물질들은 우리 몸에 질병이나 부작용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맞고 나서 조금 아플 수는 있어. 왜냐면 내 몸이 이제 항원을 대항하는 항체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항체를 만드는 과정까지 이렇게 몸이 열이 날 수도 있고 뭔가 좀 아플 수도 있고 근육통이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있기는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세포와 형질세포가 충분히 생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백신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백신이 100%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백신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요, 한 4가지 정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 독, 화, 생백신. 약, 독, 화, 생백신. 일단 생백신이면 살아있는 거겠네? 라고 유추할 수 있고요. 약, 독화라고 했으니까 독성을 약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독성을 약화한 이 병원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백신이고요. 원래는 똑같아요. 뭐 면역 반응을 미리 일으키게 해가지고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똑같고요. 1회 접종만 해도 면역 효과가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약화한 병원체이기 때문에 독성이 살아날 수 있어서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홍역이나 수두, 볼거리 같은 것들의 백신을 보통 약독화 생백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요, 열이나 화학약품으로 완전히 죽인 병원체를 이용합니다. 병원체의 몸속에서 증식할 수가 없고 대부분 체액성 면역을 일으키게 돼요. 체액성 면역, 아까 비림프구가 관여하는 거였죠. 이 면역 효과를 유지하려면 여러 번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 불활성화 백신의 종류에는 또 이렇게 1개, 2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전세포 불활성화 백신은 말 그대로 전세포, 병원체의 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감이나 소아마비, A형 간염의 백신 같은 것들이 이것의 예시가 되고요. 분핵화 백신은요, 병원체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활용하는 단백 백신, 다당, 탄수화물이겠죠. 다당 백신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백일의 파상풍, 비형 간염, 디프테리아 또는 폐경구균, 수막구균 등 여러 가지 백신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암기하는 부분이긴 해요. 자, 세 번째는 제조합 백신입니다. 얘는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했어요. 일단 여기서 제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항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애초에 일으키지 못하도록 유전적으로 변형을 한다던가 아니면 유전자 일부를 삽입해서 만들어낸 항원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게 제조합 백신입니다. 장티푸스나 사람 유두종 백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요런 애들이 그래서 조금 비싸. 기술이 좀 더 들어가잖아요. 비싸요. 핵산 기반 백신입니다. 병원체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산을 주사하고 이를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백신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핵산은 우리가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종을 위한 기술이나 장치가 필요하고요. 유통이나 보관이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료로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했었잖아. 그때 유통과 보관이 까다롭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 얘는 되게 저온 상태를 유지해야 돼서 이렇게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은 이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 이제 그것 때문에 기사도 나고 뉴스도 나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백신들마다 각각의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좀 달라. 사실 독감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지속이 오래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독감,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요 엄청나게 변이가 빨라. 그러니까 돌연 변이가 엄청 많이 생겨. 그래서 매해마다 유행하는 종류가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매해 새로운 백신을 맞는 거야. 왜 백신을 맞아도 또 또 독감 걸렸는데 다른 독감에 걸린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독감의 그 백신이 효과적이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파상풍 주사 같은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 맞아요. 10년에 한 번 맞아. 왜냐면 중간에 이렇게 해도 괜찮아서 보통 파상풍 주사는 정기적으로 가서 맞기보다는 내가 보통 어딘가 이렇게 가시에 찔렸어?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찔렸어? 그때 가서 파상풍 주사 맞고 10년 동안 안 맞아도 되고 약간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나 이런 것들의 보급이 많다 보니까 백신을 그렇게 자주 안 맞아도 되는 거고 또 100일에 백신은 사실 원래 태어나면 아기 때 맞아. 어른 되면 안 맞아. 왜냐면 면역력이 강해서 잘 안 맞아요. 애기들도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애기들 사이에서 100일애가 유행하기 때문에 어른들도 일부러 다 맞고 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는 여기에 되게 답변을 길게 쓰라고 이렇게 이 유인물에서는 그렇게 했는데요. 그냥 이거 간단히 살펴보면요. 가는 스웨덴에서 천연두로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나는 미국에서 홍역에 걸린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가요, 어느 순간 시점부터 급격하게 감염자의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때를 보면 바로 백신을 접종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런 질병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람 또는 걸리는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프를 잘 분석한다면 답변은 그냥 여기 감사 까닭은 아무래도 백신을 접종 시작했기 때문에 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되면서 과거에 사람들이 걸렸던 질병들의 발생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고요. 사례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백신의 연구는 여전히 필요해요. 일부 감염성 질환들은요, 효과적인 백신 개발되지 않았고요. 새로운 병원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연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은 코로나도 원래 코로나라는 게 새로 생긴 게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옛날부터 존재했어. 그치만 유행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우리 이번에 이제 감염되었었던 코로나19 자체는요, 아무래도 그거지. 감염률이 너무 높아요. 전염률이 너무 높은 거야. 사실은 이 코로나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망률은 되게 낮아.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19 자체는 사망률이 되게 낮았어. 사실 따지고 보면 독감보다 메르스보다 훨씬 사망률은 적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었지. 그렇게 계속 새로운 병원체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는 효과적인 백신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지. 그 말라리아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잖아.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백신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해야 한다. 자, 밑에 있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독성을 약화하거나 불활성화해서 만들 수 있죠. 불활성화 백신은 1회 접종하여도 면역 효과가 유지된다. 맞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우리 불활성화 백신에서는요, 여러 번 맞아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 번 접종을 해야 한다. 제조합 백신은 생명공학 기술 활용하고 있죠. 백신으로 활용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 질병이나 부작용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백신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기억세포 만들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댕기열도 바이러스예요. 댕기열 바이러스. 근데 이거에 대한 백신은 없다고 했죠. 왜냐? 이 백신을 만들었는데 백신에 의해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백신은 그런 역할을 하면 백신이 될 수는 없잖아. 아무리 이 질병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작용 일으키면 안 된다. 2번, 열이나 화학약품으로 완전히 죽인 병원체를 이용하여 체액성 면역을 일으키는 거는 불활성화 백신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접종해야 한다고 했었어요. 여기 백신의 종류 4가지는 사실 선생님 때는 이런 거 안 하긴 했어.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다 보니 우리 이제 학생들에게도 미리 이렇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이런 백신들이 존재해. 우리는 백신 맞아야 돼 하고 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좀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